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이른바 일타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시는 분이시죠.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이코노미스트 모셔봅니다. 정말 가난해지는 시점을 23년 2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사실 네.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경제 전문가라는 말씀을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타이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경제 방송이기도 하지만 경제에 너무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경제에 관심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가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돼버리고 뭐 역사 문화는 좀 몰라도 괜찮을 수 있는데 경제 모르면 당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또 경제에 관심을 또 모으다 보니까 또 관심을 더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제를 제대로 알고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네. 굉장히 편리하고 네.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우리 매일경제TV에서도 던졌던 제 그 문구가 있는데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매년 그 책에다가도 이 문구를 꼭 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하는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21년 끝자락에 2020년, 21년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한 2년 동안 집값 폭등하는 거, 또 주가 폭등하는 것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끌해서 집을 덜컥 샀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금리 오르고 그때부터 집값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적어도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까? 향후 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돈은 어떤 식으로 이동할까? 이걸 좀 나름대로 그림 그리면서 의사결정하셨다면 특히 적어도 변동금리로 대출받진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계부채 한 2,000조 중에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결국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금리에 기초해서 미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미래 의사결정은 향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이 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심지어는 진로 의사결정 또 자녀 경제교육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서 다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경제 주체이고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만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 네. 이코노미스트 김광석, 네. 음악가가 아닌 김광석의 네. 키워드 네. 하면 뭐가 떠오를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가 마음에 드시나요? 전문가? 전문가. 네. 전문가라는 게 왜 저런 키워드가 나왔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경제 전망서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5개년 연속으로 경제전망서를 집필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계속 24년 전망서를 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2050년 전망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도 절대 눈 건강 잃지 마시고 2050년까지 모아주세요.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근데 제 경제전망서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해를 나름 무슨 점으로 표현을 해요. 점으로 표현하다 보면 2050년까지 그 점을 다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내핍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핍은 특히 어려운 궁핍함을 인내할래, 이겨내야 된다. austerity라는 영어 단어를 활용해서 내핍의 시대, 내핍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해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 해가 어려우면 어떻게 어려운 국면을 이겨낼까?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그 기회를 포착할까? 뭐 대전환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이 전환기에 걸맞게 좀 변화해 나갈까? 나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세상은 통제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그 경제 국면을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제가 뭐 10년 넘게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쓴 경제연구원의 연구자죠. 뭐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는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쓰면 이제 주니어 연구원으로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가 한 16, 17년 이쯤 될 때부터는 이제 거시경제실장을 하고 경제연구실장을 하면서 소위 경제 전망 보고서의 PM 자격으로 경제 전망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나침판을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내년 경제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우리의 길을 설정하면 좋을 텐데 경제 전망 보고서가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언어가 딱딱하고 어렵고 전문 용어다 보니까 편하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께 쉽게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읽어드리다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을 좀 갖게 됐는데 그래서 경제 전망을 책으로 써보자 하는 마음에 정말 읽기 어려운 경제 전망서가 아니라 정말 읽기 쉬운 누가 봐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책을 써보자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또 책을 찾아주시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정말 경제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때 찾는 그런 책이 된 것 같아서 또 저의 또 다른 대명사가 된 것 같아서 경제전망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올해가 그렇습니다. 내핍의 시기다 네. 이런 말씀이죠. 맞아요. 왜 내핍의 시기고 얼마만큼의 내핍의 시기고 네. 뭐가 어떻게 부족한 건지 네. 또 말씀을 간단히 이어볼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일단 사상 유례 없는 이런 높은 고물가를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4년 만에 고물가이니까. 근데 IMF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의 고물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금방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23년 같은 경우는 당장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상반기에 5%대에서 상반기 끝자락에 4%대 이 정도로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죠.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맴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우리 가구 평균의 명목소득이 한 38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은 38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는 사과를 385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70개, 360개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실질 소득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 나는 소득 줄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미 가난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죠. 우리 가계부채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2천조 원에 가까운 그 수준 자체가 레벨 다운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규모가 줄었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1가구당 부담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가 평균적으로 줄어들지라도 이자 상환 부담은 오히려 커졌죠. 그럼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상환 부담하고 그 소득이 또 물건 살 수 있는 개수는 줄어들고 거기에 주가도 좋지 않죠.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 말도 아니죠. 고자산가들도 가난해지고 있죠. 어떤 국면을 다 가정해도 지금 23년 경제는 가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경험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경험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23년 상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경제 국면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정말 가난해짐을 느끼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버는 게 많이 이제 줄어들고 네. 또 대신 써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궁핍한 그런 네. 상황이 온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업 생산이 또 많아지고 전체 경제 자체가 네. 활성화되면 네. 또 그런 측면이 긍정적인 네.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애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충격. 이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어요. 그리고 IMF 외환 위기 98년에 5.1% 마이너스 역성장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우리나라 0.8%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경제 위기라고 우리는 규명을 하죠.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4번을 제외하면 23년 경제 성장률 1.6%가 가장 낮아요. 이걸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하죠. 경제 위기라고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경기 침체라고 모두가 전망하고 있는 상황. 기재부는 1.6%, 한국은행은 1.7%, IMF도 1.7%. 다 같은 매한 가지 성장률이에요. 2%가 채 안 되는 이 낮은 성장률을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규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기업들이 투자를 진작하지 않아요. 특히 이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저는 23년을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요. 저는 아마도 이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 중에 가장 많은 기업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우리나라 뭐 상위 500대 그룹사는 다 경영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가서 이제 경제 전망 말씀드리고 저도 전략적 제안 같은 거 의견도 드리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21년 동안에는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A 사업도 하고 B 사업도 하고 C 사업도 하고 싶은데 뭘 먼저 시도할까 이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지금 22년, 23년 들어 질문이 우리 A, B, C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 그만큼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고용도 어려워지죠. 그게 결국 명목소득 자체도 끌어내리는 역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질소득과 명목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명목소득마저도 줄어드는 이런 국면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경기가 좀 회복되고 정상화된다면 좀 기대할 만한 바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업의 역할, 기업의 실적도 좀 부진해지는 국면 그게 23년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이제 실무 지표들 네네.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본능적으로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도 계속 일관을 해 주시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네. 어떤 해결책, 네. 어떤 이 방향이 네. 우리 경제와 경제 주체에서 필요한 것인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계 입장에서만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뭐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가계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전망이나 21년 전망에서는 주식 투자 열심히 하세요라는 멘트를 분명히 강조하면서 드렸습니다. 당연히 금리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돈의 이동에 맞춰서 나도 나의 자산 규모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인 거예요. 역시 나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21년 당시에 22년 전망서를 낼 때는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었던 이유는 어쨌든 돈이 다시 은행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근데 23년도 조금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23년은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고는 안 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그런 국면이 23년이고 기본적으로 23년 한 해만큼 더 이상 높은 금리를 만날 일은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강해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년만큼은 좀 지키는 투자를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산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그래도 저축으로 많이 옮겨놓는 것도 지키는 투자하는 것도 아주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선행 지표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글로벌리 23년 2분기 정도가 정점이라고 한다면 대략 6개월 정도에 선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22년 10월, 11월 이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라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할 겁니다. 그 저점 이후에는 반등하는데 반등세가 강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잖아요. 근데 그게 고작 4분기 실적이에요. 1월 달에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 실적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도 깜짝 놀라서 주가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겠지만 22년보다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네. 일타 강사들을 많이 이제 찾아간다. 네. 우리가 이제 뭐 경제를 일타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네. 사실 또 뭐 아까 보니까 일타 이코노미스트라는 그런 닉네임도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하면서 이 네. 자산을 키우는 예. 이 일타 운용 전략 네. 한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타 운용 전략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쨌든 경제를 전망하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내가 1, 2년 동안 경험해온 그 경험에 비추어서 자산 관리를 하지 마시고 이 국면을 정의하면서 앞에 찾아올 국면이 어떤 국면일까를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책에다가요. 철부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철부지의 철이 계절을 뜻하죠. 부지는 모른다라는 걸 뜻하죠. 계절 변화를 모른다. 우리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봄에 뭐 할까요? 씨 뿌리지 않습니까? 가을에 혹시 뭐 하는지 아세요? 추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을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농사 망하겠죠. 그렇게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누구에게만 고금리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경제 여건의 변화는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만 달라지는 그 국면을 이해하고 국면에 걸맞게만 자산 관리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특히 우리가 국면을 정의할 때
금리의 향방을 관찰하신다면 많은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1년은 그 국면이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 완화의 시대였던 거고요. 22년, 23년은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 정책의 시대. 그럼 완화의 시대와 긴축의 시대를 구분하고 그 시대에 걸맞는 자산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완화의 시대일 때 경험했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긴축의 시대로 이미 건너왔는데, 겨울로 왔는데 여전히 여름 옷 입고 다니듯이 주가 다시 그 고점이 정상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 고점 10만 전자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고점, 그거는 완화의 시대일 때 나온 수치 아닙니까? 근데 국면이 바뀌었는데 또 역시 10만 전자 갈 거야 라고 투자해서 결정하는 것,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것, 이거는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적 의사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딱 규명시키고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신다면 잃지 않는 자산 관리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의 어떤 투자 의사결정의 어떤 철학, 컨셉도 오늘 일확천금 벌고 또 내일 일확천금 벌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100세까지 살 텐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내가 노동소득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도 돈이 계속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투자 철학이 되셔야 되고, 그런 투자 철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일확천금 버는 그런 투자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규명짓고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이 아니라 패션이라고 하죠. 열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는 아마 제가 이제 경제를 분석하거나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열정을 갖게 만들기에는 아마도 첫 번째 과정이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스티브 잡스가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정말 명언처럼 꼽고 있는데, You should find what you love if you want to be happy.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라. 그 사랑하는 일을 찾고 사랑하는 일을 해라.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그 철부지가 되지 않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오늘 나와 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국면이 예상되는데 일타 이코노미스트로 유명한 김광석 씨를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